아마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그리고 이제 임기 마지막 해죠. 그렇게 두 번째 여야 영수회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그전 대통령 때도 그런 행사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날 나와가지고 기자분들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나 했는데 어제는 미리 계획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강적들 프로 녹화 일정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어제는 그냥 바로 브리핑 못 해드리고 거기 갔었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모두 발언 내용들이야 다 배포해 드렸으니까는 아실 테고요. 이제 비공개에서 여러 가지 나눈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발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은 부족했던 것이어서 일문일답을 할 여유는 없었고, 저는 총 7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7가지 질문들이 대강 이런 것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정부의 기존 외교안보 정책과 확연히 다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준비한 대로 그 결과문이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그 다음 또 대통령께 질문 드린 게 아니라 민주당 송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입장과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대로 모두 다 민주당에서는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나 준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는 정도, 그렇게 시인도 부인도 아닌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중국 측에서 이 회담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그게 또 혹여나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는 드리지는 못했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그 합의문에 따르면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또 미국과 일본은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돼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미국 측에서 중재안을 내거나 또는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이 없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것 역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쿼드 참여에 대해서 미국에서 혹시 요구를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 이 쿼드 참여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쿼드에 대한 전반적인 쿼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4IP 아닙니까? Free and Open Indo-Pacific. 그러니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정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 셈이었죠. 그래서 쿼드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국이 요구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6번째로 물어본 것이 미국과 이제 그 원전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탈원전 정책을 이 정부 와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한울 1호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완공 단계에 와서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만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한울 1호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6개월째 운영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국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이미 완공이 된 거를 가동을 미루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날짜가 갈수록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 안전한가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두 가지 이유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것이 그 설계 기준을 충족해서 그 완공이 되었는가 그걸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기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설계 기준 자체가 안전한가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원회 권한 바깥의 이유로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항공기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다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이 이미 그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정도 상황에서도 거기서 큰 대형 사고 파괴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면 이렇게 6개월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변경하기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로 제가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메신저 RNA 백신으로 분류가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모더나하고 파이저. 이번엔 모더나하고 이제 삼바와 계약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지금은 단순하게 병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다. 기술 이전이 핵심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데 외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만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생산은 하지만 이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이미 SK 같은 데서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바이오에서도 모더나를 앞으로 생산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백신 개발 역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개발 역량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재래식 백신조차도 우리나라는 개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은 그 난이도가 말할 수 없이 더 높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도 이 남아공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요.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 있는 백신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그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메신저 RNA 백신을 활용을 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 치료에까지도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잡한 내용까지는 여기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중요한 분야에서 아주 뒤처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게 7가지 질문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비서실장께서 11월까지 우리나라가 70% 국민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70% 정도는 접종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게 청와대에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사실을 바로 잡아 드렸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70%의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백신 맞는 거하고 집단 면역하고 다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능이라는 게 실험마다 다르지만 대강 80% 정도라고 쳐보죠. 그렇게 되면 70%의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70%가 항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0.7 곱하기 0.8, 56%만 항체를 가져서 집단 면역에 도달을 안 합니다. 전 국민의 90%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효능이 80%니까
90% 곱하기 80%에서 72%, 즉 그 정도가 돼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90%가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 드렸었습니다.